이모, 이제 돈 그만 보내시고 이 영상 좀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나는 매달 피땀으로 번 돈 200만 원을 시누이에게 보냈다. 우리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조카가 내게 더는 돈을 보내지 말라며 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내 희생은 알고 보니 나를 죽이는 연극에 불과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새벽 3시부터 켜진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은 박수진. 내게 숙면은 2년 전부터 더는 누릴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남편 김민준이 갑작스럽게 마지막 숨을 내쉰 후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내 운명을 한탄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무거운 짐이 곧바로 내 어깨를 짓눌렀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땀을 쥐어짜 내야만 하는 짐이었다. 나는 능숙하게 양파, 마늘, 고추를 썰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양념 냄새에 눈물이 찔끔 났다. 이것이 나의 일상이다. 나는 집 앞에 작은 백반집을 열었다. 가게는 크지 않아 긴 테이블 4개와 플라스틱 의자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 작은 가게에 내 목숨과 미래가 달려 있었다. 너무 자주 사용해 검게 변하기 시작한 냄비에서 기름이 달궈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기억은 다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민주는 착하고 성실하며 나를 무척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우리 삶은 매우 풍족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작은 빌라의 대출까지 받아 막 입주한 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다가 거실 문 바로 앞에서 쓰러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이웃을 불렀고 그날 밤 바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민주는 젊을 때부터 가벼운 심장질환 병력이 있었지만 그 병이 그렇게 빨리 그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주머니, 양념 다 타겠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이웃의 한마디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색이 바랜 호메어 소매 끝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민준을 떠올리면 항상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 슬픔은 깊이 묻어야 했다. 오늘이 바로 내가 200만 원을 보내야 하는 일일이기 때문이다. 200만 원은 백반을 팔고 옷수선일을 하는 과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내가 모은 10,000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한 장이 내 피와 땀처럼 느껴졌다. 왜 매달 그렇게 큰 돈을 모아야 했을까? 그 답은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 김미나에게 있었다. 민준의 장례식이 끝난 후 미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겁에 질린 채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다리가 풀려서 있을 수조차 없게 만드는 소식을 전했다. 미나는 민준이 죽기 전 악독한 사채업자에게 아주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미나는 민준의 사업이 망해가는 중이었고 사업을 살리기 위해 민준이 몰래 우리 집 등기권리증을 그 잔혹한 폭력배들에게 담보로 맡겼다고 했다. 형님, 이제야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미나는 그때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 빚이 너무 많아요. 사채업자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빼앗고 형님을 쫓아내겠다고 협박해요. 형님이 길거리에 나앉는 건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울며 미나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미나는 그 당시에는 천사의 도움처럼 들리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는 사채업자 두목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매달 단 하루도 늦지 않고 20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가 몸으로 막고 애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나는 내가 사채업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금했다.
그 폭력배들은 매우 거칠고 위험하다고 했다. 내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자기가 중간다리가 되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모든 돈은 미나의 계좌로 보내야 했고 미나가 사채업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다. 그녀는 내 남편의 피부치였다. 미나는 민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기계처럼 살았다. 아침 6시 내 식당은 이미 문을 열었다. 나는 값싼 아침을 찾는 건설 노동자, 오토바이 배달기사, 고시원 학생들을 상대했다. 내 손은 밥을 푸고 김치찌개를 붓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손님들이 받지 않은 1,000원짜리 동전 한 핀까지 계산대 밑에 텅 빈 과자 깡통에 모았다. 가게가 문을 닫고 온몸이 쑤시는 늦은 오후가 되어도 내 일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대충 씻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바지 수선, 옷길이 줄이기, 이웃 아이들의 교복 수선까지 주문을 받았다. 이미 지친 눈은 빠르게 오르내리는 바늘 끝을 억지로 뚫어지게 봐야 했다. 삐걱거리는 재봉틀 소리가 나의 외로운 밤을 함께했다. 등은 자주 뻣뻣해졌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였다.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했다. 매달 말 내 통장 잔고가 정확히 200만 원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흰쌀밥과 가게에서 팔다 남은 식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다. 2년 동안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다. 내 슬리퍼는 밑창이 닳아 얇아졌다. 하지만 민준이 남긴 이 집에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평온했다. 이 집은 내가 남편에 대해 가진 유일한 물리적 기억이었다. 바로 이 집에서 우리는 함께 꿈을 꾸고 거실에서 웃고 미래를 계획했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오전 10시 가게 손님이 뜸해졌다. 나는 서둘러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비눗물에 너무 오래 담가 쭈글쭈글해진 손을 행주로 닦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속 옷 더미 밑에서 얇은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한 달 내내 피땀 흘려번 현금이 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폐를 꺼내 천천히 세었다. 100만 원, 150만 원. 꼬깃꼬깃한 만원짜리를 셀 때 손이 약간 떨렸다. 딱 200만 원. 액정 구석이 깨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신우이 미나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나는 서두르느라 약간 숨을 헐떡이며 인사했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마치 울음을 참는 듯 했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번 달 돈은 준비됐죠? 오늘 일일이잖아요. 응, 아가씨. 방금 다 셌어. 이제 곧 큰 길가 은행에 가서 아가씨 계좌로 보내줄게. 나는 신우이를 안심시키려 재빨리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렸다. 다행이다, 형님. 조금만 서둘러줘요, 형님. 어젯밤부터 계속 시달렸어요. 사채업자 두목이 보낸 놈들이 제 반지하 방에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 두들겨대고요. 오늘 점심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형님 집에 쳐들어가서 짐을 다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형님. 밤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잤어요. 미나의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철렁했다. 험상궂은 폭력배들이 우리 집을 부수는 상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죄책감이 순식간에 내 마음을 덮쳤다. 남편의 빚 때문에 미나까지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세상에, 아가씨,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참아줘.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내 신세가 어땠을지 모르겠어. 돈만 더 있었어도 한 번에 다 갚았을 텐데. 형님도 알잖아요. 가게랑 수선일로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 괜찮아요, 형님. 오빠 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형님이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형님만 제때 돈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
그놈들이 또 전화하네요. 미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힘없이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미나에 대한 안쓰러움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서둘러 평소에 쓰던 수수한 스카프를 두르고 앞문을 단단히 잠근 뒤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현금 인출기로 걸어갔다. 햇살이 따갑게 팔뚝을 태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반쯤 뛰다시피 걸었다. 인출기 앞에 도착해 몇 사람 뒤에 줄을 섰다. 내 차례가 되자 색이 바랜 통장 카드를 넣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입금 메뉴를 선택한 뒤 돈다발을 기계에 넣었다. 기계가 지폐를 세는 소리를 냈다. 화면에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다. 나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미나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 확인증이 기계에서 나왔다. 나는 그 작은 종이를 집어 지갑에 잘 보관했다. 인출기 부스를 나올 때 이상한 안도감이 가슴에 퍼졌다. 30일 동안 내 노동의 대가, 배고픔과 허리 통증을 견디게 한 돈, 순식간에 사라졌다. 내 지갑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 오늘도 가게에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하지만 이체 확인증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우리 집은 한 달 동안 안전할 것이다. 미나도 더는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빚이 조금씩 줄어드니 마음이 편할 것이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푸른 하늘의 흰 구름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러나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나는 오늘의 평온이 곧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돈을 보낸 며칠 후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내 몸을 덮쳤다. 몸이 더는 말을 듣지 않았다. 등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머리는 지독하게 어지러웠다. 그날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져서 식당 문을 일찍 닫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힘없는 몸을 기댔다. 내 앞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흰쌀밥 한 그릇과 어제 저녁 팔다 남아 딱딱해진 계란말이 2조각뿐이었다. 다른 반찬은 없었다. 장볼 돈이 바닥났고 내일 가게에 쓸 재료를 사려면 극도로 아껴야 했다. 나는 흰쌀밥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씹었다. 맛은 밍밍하고 목이 메었지만 배를 채우고 위장병이 도지지 않게 하려면 먹어야 했다. 밥을 먹으며 거실 벽에 걸린 남편 민준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사진은 우리가 3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아 수목원에 갔을 때 찍은 것이었다. 민준은 활짝 웃으며 애정 어린 손길로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려 푸쑥한 내 뺨을 적셨다. 민준 씨, 나는 텅 빈 방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 너무 힘들어요. 당신 빚은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거 더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우리 집은 꼭 지킬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우리 추억을 앗아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았다.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그 정적 속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집 대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반쯤 열린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 꽤 낡은 스쿠터에서 내렸다. 그가 헬멧을 벗자 나는 그 밝은 얼굴을 바로 알아봤다. 그는 시골에 사는 언니의 아들, 내 조카 지훈이었다. 지훈은 지금 이 도시로 와서 국립대학교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모. 지훈이 대문 밖에서 활짝 웃으며 외쳤다. 나는 서둘러 밥그릇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주러 갔다. 그래, 지훈아. 어쩐 일로 대낮에 이모 집에 들렀어? 학교 수업 없어? 나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물었다. 있어요, 이모. 근데 수업이 늦은 오후에 시작해요.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게 돼서 이모 뵐 겸 들렀어요. 지훈은 거실로 들어서며 대답했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은 곧장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초라한 밥그릇에 꽂혔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연민 어린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모, 겨우 딱딱한 계란말이랑 밥만 드세요? 다른 반찬은 어디 있어요? 이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다크서클도 심하고요. 지훈의 입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매우 사려 깊고 비판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무척 따랐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렵게 사는 모습을 들킨 것이 조금 부끄러웠다. 이모 괜찮아. 지훈아. 오늘 그냥 반찬 만들기 귀찮아서 그래. 어젯밤에 수선일 하느라 잠을 좀 못 자서 머리가 아픈가 보다. 앉아. 지훈아. 이모가 따뜻한 차 한 잔 타줄게. 내가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지훈이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모. 제가 뭐 좀 사왔어요. 지훈은 들고 있던 하얀 비닐봉지를 뒤져 따끈한 국밥 한 그릇과 여러 가지 반찬이 담긴 포장 용기를 꺼냈다. 구수한 냄새가 순식간에 온 집안에 퍼졌다. 밥과 계란말이로 충분하다고 느꼈던 내 배가 다시 꼬르륵거렸다. 아까 점심 사러 갔다가 이모랑 같이 먹으려고 2그릇 샀어요. 자, 이모, 이거 드세요. 이모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병나지 않아요. 너무 무리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우는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타이르듯 부드러운 말투로 잔소리했다. 나는 무척 감동했다. 그는 시골 부모님에게서 받는 용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대학생이었지만 항상 돈을 아껴 내게 제대로 된 음식을 사주려고 애썼다. 정말 고맙다, 지훈아.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고 내 용돈 다 쓰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이모. 마침 교수님 연구 자료 정리 도와드리고 돈이 좀 생겼어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지훈이 권했다. 우리는 결국 거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지훈의 존재는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다. 밥을 먹으며 지훈은 학교 활동, 배우고 있는 민법 과제, 친구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좋은 청취자가 되어 주었다. 가끔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웃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테이블을 치우고 더러운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아 배가 부르고 조금 기운이 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내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 맞다. 이모, 그거 아세요? 요즘 시내에 새로 생긴 고급 카페 영상이 엄청 화제예요. 음식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학교 친구들이 다 이 카페 얘기만 해요. 이모도 영상 한번 보세요. 장소가 외국 같아요. 지우는 신이 나서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나는 그의 열정에 작게 미소 지었다. 내게 고급 카페와 비싼 음식은 전혀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 하지만 지훈을 존중하는 마음에 몸을 기울여 그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한 젊은 여성 음식 크리에이터가 밝은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거대한 스테이크, 형형색색의 음료, 매우 아름다운 모양의 케이크 등 온갖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 여성은 스테이크 한 접시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는 이어서 회전하며 샹들리에 조명, 푹신한 벨벳 소파, 매우 단정하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로 가득한 카페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와, 정말 화려하다. 지훈아, 저기서 밥 먹는 사람들은 돈이 정말 많은가 보다. 수십만 원을 그냥 고기 한 접시 먹는데 쓰다니. 나는 순진하게 말했다. 네, 이모. 여기는 신흥 부자들이 노는 곳이에요. 저 여자 뒤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지훈이 화면의 특정 영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눈은 지훈의 손가락 끝을 따라갔다. 영상 속 카메라는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는 커다란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그 창문 바로 앞에는 한 쌍의 남녀가 마주 앉아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몇 초 동안 그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을 때 내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목구멍에서 솟는 것 같았다.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보았다. 그녀가 머리 위에 큰 선글라스를 얹고 머리를 완벽하게 웨이브 지어 드라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얼굴을 착각할 리 없었다. 그녀의 턱선, 활짝 웃을 때의 입모양, 그리고 몸짓. 그건 내 시누이 미나였다. 하지만 이 모습은 내가 알던 미나가 아니었다. 내게 흐느끼며 전화하던 미나가 아니었다. 허름한 반지하 방에 살며 사채업자에게 쫓겨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하던 미나가 아니었다. 영상 속의 그 여자는 매우 비싸 보이는 젓갈색 세틴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손목에는 카페의 샹들리에 조명 아래 반짝이는 꽤 두꺼운 금팔찌가 둘러져 있었다. 테이블 위 그녀의 접시 옆에는 내가 보기에도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명품 가죽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미나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러고는 포크로 작은 케이크 조각을 집어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먹여주었다. 지훈아, 지훈아, 영상 좀 멈춰봐. 이 부분에서 멈춰줘. 나는 떨리는 목소리와 차가워진 손으로 부탁했다. 지훈은 내 갑작스러운 긴장된 반응에 놀랐다. 그는 즉시 휴대폰 화면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미나가 맞은편 남자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는 장면에서 멈췄다. 왜 그러세요, 이모?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 아세요? 지훈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이미지는 약간 깨졌지만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히 선명했다. 미나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 시누이가 다정하게 케이크를 먹여주던 그 남자. 그는 깔끔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뒤로 넘기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미나를 숭배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내 남편의 전 동업자 이진우였다. 2년 전 민준의 장례식장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와서 내 앞에서 울며 그들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자신도 파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눈이 뜨거워졌다. 가슴이 거대한 바위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지는 느낌이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나를 위해 잔혹한 폭력배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던 시누이 미나는 이제 호화로운 모습으로 남편이 죽은 후 파산했다던 남자와 웃고 떠들고 있었다.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미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무 무서웠어요, 형님. 밤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잤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 눈물은 가짜였고 그 두려움도 가짜였다. 미나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지 않았다. 미나는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비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금장신구를 하고 커피에 웃고 있었다. 나는 배고픔을 참고 등이 부서져라 수선 일을 하고 손가락을 찔리는 고통을 견디며 그녀에게 200만 원을 보내는 동안 이모, 박수진 이모, 왜 그러세요? 저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이모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저 여자 아세요?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화면에 집중하던 나를 깨웠다. 나는 이미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로 젖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아픈 가슴을 부여잡았다. 내 세상이 방금 아주 잔인하게 뒤집힌 것 같았다. 지훈아,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영상에 나오는 여자, 이 사람은 미나야. 내 외숙모, 돌아가신 내 외삼촌의 친동생이야. 그리고 저 남자는 이진우, 내 외삼촌의 동업자였어.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나 이모요. 이모 말씀으로는 미나 이모가 어렵게 살고 외삼촌 빚 때문에 조폭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한 여자가 되기 위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이 쓰라린 현실을 보고야 터져버렸다. 이모는 속았어. 지훈아, 이모는 완전히 속은 거야.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나 자신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매달 200만 원, 내 땀, 내 피, 내 굶주림, 내 모든 희생이 결국 내 시누이의 호화로운 생활과 그녀의 치명적인 연극을 위한 자금이었던 것이다. 나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붕괴와 고통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분노의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불꽃.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조카 지훈이 그 화제의 영상을 보여준 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평소 지친 몸을 누이던 침실이 이제는 목을 조르는 답답한 방처럼 느껴졌다. 금장신구와 명품 가방을 두르고 환하게 웃는 시누이의 모습과 전화기 너머로 애처롭게 울며 두려움에 떨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번갈아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내가 매달 땀과 피로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 온 바보 같은 관객이었던 연극 무대. 새벽 동이 틀 무렵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은 내가 그저 울고 운명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눈물은 내 돈을 돌려주지도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내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들의 거짓말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에게 하루만 학교에 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내 계획은 시누이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었다. 나는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들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미나의 번호를 눌렀다. 지훈도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형님. 미나는 마치 고통스러운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쉰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래, 미나야. 나는 목소리 톤을 최대한 평소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미나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다. 이모가 오늘 너무 막막해서 그래. 막막하다니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재빨리 물었다. 그녀의 말투가 갑자기 경계하는 듯했다. 있잖아, 미나야. 요즘 가게가 너무 장사가 안 돼. 식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통장에 남은 돈을 다 계산해 봤는데 다음 달에는 200만 원을 다 못 보낼 것 같아. 한 100만 원 정도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가게가 다시 잘 되면 나눠서 갚을게. 그래도 될까, 미나야? 그 사채업자한테 그렇게 전해줘. 한 달만 사정을 봐달라고. 나는 절망에 빠진 가난한 여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애원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만에 미나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매우 극적인 가짜 울음으로 가득 차 날카롭게 높아졌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사채업자랑 거래하는 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하는 거랑 같은 줄 아세요? 돈이 10만 원이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나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어젯밤에도 그 조폭놈들이 제 반지하 방창문에 돌을 던졌어요. 창문이 깨졌다고요, 형님. 그놈들이 칼을 들고 와서 다음 달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형님 집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형님은 태평하게 돈을 미루겠다고요? 나는 지훈을 쳐다봤다. 조카는 미나의 막말을 듣고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녀가 고급 카페에 있었던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참아야 했다. 아이고, 미나야, 미안해. 그렇게 심각한 줄은 정말 몰랐어. 이웃한테 돈이라도 빌려볼게. 약속할게. 이제 그만 울어. 다음 달에는 꼭 200만 원 맞춰서 보낼게. 나는 매우 당황하고 겁에 질린 척 대답했다.
그래야 해요. 형님, 꼭 맞춰야 해요. 돌아가신 오빠 빚 때문에 제가 어이없이 죽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다음 달 1일에는 돈이 들어와야 해요. 안 그러면 형님이 직접 그 조폭들 상대하세요. 미나는 협박하듯 말하고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연결이 끊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정말 대단한 연극이었다. 만약 그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쯤 신우이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이다. 이모,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저 여자, 저 뱀 같은 여자를 미행해야 해요. 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가 안 쓰는 차가 있는데 그걸 빌려올게요. 저 여자가 진짜 어디로 가는지 알아봐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빌린 낡은 세단을 타고 미나가 알려준 반지하 주소로 향했다. 그 주소는 복잡한 도시 외곽의 좁은 골목에 있었다. 우리는 12호라고 적힌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다. 더운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미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 집은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마당은 마른 잎으로 더러웠다. 결국 지훈이 차에서 내려 그 집 바로 옆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 무언가 묻는 척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차로 돌아왔다. 이모, 저 가게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미나 이모가 그 집을 새놓긴 했는데 거의 거기서 잔 적이 없대요. 지훈이 보고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편물을 가지러 오거나 낡은 물건 버리러 잠깐 들른대요. 아주머니 말로는 미나 이모는 항상 택시를 타고 와서 바로 다시 떠난대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 집은 그냥 위장용이에요. 그때 갑자기 택시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섰다. 멀리서 한 여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단정한 바지를 입고 영상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미나였다. 그녀는 서둘러 그 집으로 들어갔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우편물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다시 같은 택시에 올라탔다. 저 택시 따라가, 지훈아. 놓치면 안 돼. 나는 참았던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훈은 즉시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택시를 뒤쫓았다. 우리는 복잡한 시내 도로를 달려 도시 외곽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 고층 빌딩과 잘 닦인 아스팔트가 가득한 도심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변함에 따라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택시는 마침내 속도를 줄이고 사파리 복장을 한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들어섰다. 지훈은 길 건너편 오피스텔 로비가 바로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다. 우리는 미나가 택시에서 내려 로비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는 것을 보았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SUV가 로비로 다가왔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내 피가 솟는 것 같았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눈은 그 남자를 보고 휘둥그레졌다. 그는 바지 안에 단정하게 셔츠를 넣어 입고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은색 손목시계를 차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미나를 맞이하고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아주 다정하게 미나의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두 사람은 차갑고 호화로운 오피스텔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남자는 이진우였다. 과거의 기억이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진우는 내 남편의 전 동업자였다. 그들은 맨손으로 함께 사업을 일궜다. 2년 전 민준이 죽었을 때 이진우는 허름한 옷과 헝클어진 머리로 우리 집에 왔다. 그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며 울었다. 이진우는 내 발 앞에 엎드려 민준업 씨는 그들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했고 큰 빚을 남겼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했다. 동정심 때문에 나는 남편의 회사 지분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이진우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파산했다던 그 남자는 수억 원짜리 고급차를 몰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던 그 남자는 이제 내 시누이를 다정하게 감싸고 최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사채업자도 돌을 던지는 조폭도 없었다. 오직 내 남편의 친동생과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 더러운 공모만 있었을 뿐이다. 내가 등이 휘도록 수선 일을 해서 모은 200만 원은 그들의 오피스텔과 고급차를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내 마음의 고통은 이제 매우 차가운 분노의 얼음 덩어리로 변했다. 그들이 공모한 거야, 지훈아. 나는 오피스텔 로비 유리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나를 속였어. 그들은 내 피를 천천히 빨아먹은 거야. 이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공갈 협박이에요. 지훈이 굳어진 턱으로 말했다. 아직이야, 지훈아.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문서 증거 없이 그냥 고발만 하면 그들은 발뺌하고 도망칠 수 있어.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아내야 해. 그 집 등기 권리증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 내일 아침 이모랑 은행에 같이 가줘.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계획을 짜느라 머리가 계속 돌아갔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나는 옷장을 뒤져 남편이 남긴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가방 안에는 남은 모든 중요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 나는 내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우리의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민준의 사망진단서를 챙겼다. 모든 서류를 구겨지지 않게 비닐 파일에 넣었다. 오전 9시 나와 지우는 도심에 있는 한 대형 시중은행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은행은 몇 년 전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곳이었다. 은행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내 피부에 닿았다. 내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의 열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고객 서비스 창구의 대기 번호표를 뽑았다. 우리는 푹신한 대기 의자에 앉아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낡은 셔츠와 수수한 스카프 차림의 나는 이곳에서 무척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우리 집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피커를 통해 내 대기 번호가 불렸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상냥하게 미소 짓는 젊은 여직원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김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가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나는 비닐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녕하세요, 김가은 씨.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저는 고 김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이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오늘 온 것은 그 대출 상태에 대해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제 시누이가 말하기를 남편이 죽기 전에 그 집 등기 권리증을 사채업자에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다시 찾으려면 은행에 실제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가은 씨는 내 질문에 약간 어리둥절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박수진 고객님, 저희 은행의 표준 절차상 대출 기간 중인 주택의 등기 권리증은 제3자, 특히 사채업자에게 은행의 공식 승인과 대출 완납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신분증과 남편분의 사망진단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즉시 요청받은 모든 서류를 꺼내 김가은 씨에게 건넸다. 그녀는 서류를 받고 컴퓨터 키보드로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빠르게 훑었다. 갑자기 그녀의 손놀림이 멈췄다.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더니 매우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박수진, 고객님, 김가은 씨가 매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저희 은행에서 보낸 통지서를 한 번도 못 받으셨나요? 무슨 통지서요? 남편이 죽은 지 2년 동안 은행에서 어떤 우편물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김가은 씨는 모니터 화면을 내 쪽으로 살짝 돌려주었다. 비록 나는 거기에 적힌 숫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박수진 고객님, 김민준 고객님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완납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내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김가은 씨를 쳐다보았다. 완납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은 원금을 갚은 적이 없어요. 이 은행에 완납금을 낸 적도 없고요. 고객님, 저희 은행의 대출 약관에 따르면 김가은 씨가 매우 명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자동으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됩니다. 김민준 고객님께서 대출 기간 중 사망하셨고 당시 유가족께서 은행에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 집에 남은 빚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고객님 댁의 빚은 2년 전 남편분께서 사망하신 지 한 달 만에 모두 갚아졌습니다. 현재 원본 등기 권리증은 저희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정당한 상속인인 고객님께서 찾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가은 씨의 말은 대낮에 내리친 벼락처럼 들렸다. 완납. 이 집은 2년 전부터 이미 빚이 없었다. 보험사가 갚아준 것이다. 빚도 사채업자도 우리 집을 빼앗으러 올 조폭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은 미나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내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고객 서비스 데스크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만약 이 집이 처음부터 빚이 없었다면 지난 24개월 동안 내가 매달 보낸 200만 원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내 땀의 대가 4,800만 원,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만든 돈, 내 등을 망가뜨린 돈이 순전히 신우이와 그 개자식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과부를 갈취했다. 그들은 가짜 사채업자의 이름을 내세워 나를 강탈했다. 이모, 진정하세요. 지훈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지훈의 얼굴도 나 못지않게 창백했다. 그도 이 사실을 알고 똑같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이 은행 직원 앞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쓴 침을 삼켰다. 김가은 씨, 만약 이미 완납되었다면 왜 은행에서는 등기 권리증을 찾아가라고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나요? 왜 2년 동안이나 그대로 두었나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가은 씨는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를 열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잠시 혼란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고객님, 저희 시스템에는 2년 전에 고객님 댁 주소로 완납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연락처로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이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여성은 자신을 고인의 친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씨는 종이 한 장을 인쇄해서 내게 내밀었다. 그 여성은 고객님께서 서명하셨다는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심한 병을 앓고 계시고 아직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 본인이 행정 처리를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스템의 비상 연락처를 자신의 번호로 변경한 것도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성함은 김미나 고객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남긴 자료 사본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미나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내 서명을 흉내낸 위조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 기억은 즉시 과거로 돌아갔다. 민준이 죽은 후 첫 한 달 동안 나는 정말로 망가져서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미나는 슬픔에 잠긴 나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묵었다. 손님을 맞이한 것도,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온 것도, 남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처리한 것도 모두 그녀였다. 미나는 은행에서 온 편지를 숨겼다. 미나는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모든 소통 경로를 차단하고 내 인생을 착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내 시누이가 이 모든 범죄를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가은 씨. 이 정보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등기권리증을 찾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강해진 손으로 내 서류들을 챙기며 말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다. 오직 강철처럼 단단해진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은행 건물을 나와 다시 차 안으로 돌아왔다. 차 안 공기가 무척 답답하게 느껴졌다. 지훈이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모. 악마예요. 어떻게 자기 오빠의 아내를 갈취할 생각을 하죠? 지금 당장 그 오피스텔로 경찰 데리고 가요. 지훈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나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차창 밖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돈을 갈취당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내 피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훈아, 나는 지훈의 분노를 가르며 나지막이 불렀다. 미나와 이진우는 공모해서 보험금을 가로채고 이모를 갈취했어. 이진우는 회사가 망했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호화롭게 살고 있었지. 두 사람은 내 외삼촌의 죽음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어. 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조카도 나를 마주 보았다. 서서히 내 말의 의미를 깨닫는 듯 했다. 지훈아, 나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약 그들이 집과 빚에 대해 이렇게 잔인한 연극을 꾸밀 수 있었다면 내 외삼촌이 정말 심장마비로 자연사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니?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질문은 허공에 맴돌며 지난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만약 그들이 삶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적지가 있었다. 병원. 남편이 마지막 숨을 쉬던 밤, 그를 담당했던 간호사를 만나야 했다. 은행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은 매우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지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머릿속은 똑같이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차량으로 붐비는 도시의 거리를 보았지만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내 생각은 2년 전 그 끔찍한 밤으로 계속 돌아갔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간 그 밤. 그때 나는 남편이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의사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나는 너무나 망가져 있었고 너무나 당황했으며 상실의 눈물에 눈이 멀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미나와 이진우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만 기억날 뿐이다. 그들은 남편을 일하던 사무실에서 데려왔고 접수처에서 행정 처리를 했으며 의사가 추가 검사를 제안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도 그들이었다. 이제 그들이 잔혹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날 밤 그들의 모든 친절은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 시나리오로 변모했다. 우리가 탄 차는 마침내 시립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낡은 흰색 페인트 칠이 된 건물이 내 앞에 높이 솟아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독약과 바닥 세정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는 즉시 나를 차가운 응급실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갔다. 다리가 갑자기 풀려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훈이 재빨리 내 팔을 잡아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모, 힘내셔야 해요. 우리는 외삼촌의 정의를 찾으러 여기에 온 거예요. 이모가 지금 무너지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지훈이 내 귀에 속삭이며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힘을 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자동 유리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한 중년 간호사가 큰 장부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내가 물어보면 목소리가 떨릴 것을 안 지훈이 대신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곳의 전환자 가족인데요. 2년 전쯤 응급실에서 근무하셨던 최 간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 병원에서 근무하시나요? 지훈이 정중하고 차분하게 물었다.
중년 간호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돋보기 안경 너머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최 간호사요? 네, 아직 여기서 일해요. 하지만 지금은 3층 내과 병동으로 옮겼어요. 마침 지금 점심시간이네요. 뒤편 병원 구내식당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거기서 식사하거든요.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병원 구내식당은 환자 가족들과 병원 직원들로 꽤 붐볐다. 우리는 최 간호사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을 찾기 위해 식당 전체를 훑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최 간호사는 그날 밤 남편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우고 가슴 압박을 하느라 가장 바빠 보였던 젊은 간호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가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국그릇을 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와 지우는 그 테이블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최 간호사님 맞으신가요?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다. 어머, 박수진 씨 아니세요? 예전에 응급실로 오셨던 고 김민준 씨 아내분이시죠? 나는 그녀가 아직 나를 기억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간호사님. 제가 박수진이에요. 잠시 앉아도 될까요? 그날 밤 일에 대해 간호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 간호사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녀의 표정은 망설임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지만 국그릇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지우는 자신을 내 조카이자 법대생이라고 소개한 뒤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우리가 유산과 보험 문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남편의 사망 의료 기록을 다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훈의 설명을 듣고 최 간호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사실 직업윤리상 환자 상태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주머니. 하지만 솔직히 그날 밤일은 저 역시 2년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은 제가 경험했던 당직 중에 가장 이상한 밤 중 하나였어요. 이상하다는 말에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님, 제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남편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애원했다. 최 간호사는 아무도 우리 대화를 엿듣지 않는지 주위를 살피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한 속삭임으로 변했다. 박수진 씨, 그날 밤 김민준 씨가 처치실로 들어왔을 때 상태가 이미 매우 위독했어요. 의식이 없으셨죠? 하지만 저와 당시 당직 의사가 의심했던 것은 그의 신체적 증상이었어요. 급성 심근경색도 갑작스러운 호흡 정지를 유발할 수 있지만 김민준 씨는 다른 징후들을 보였어요. 어떤 징후였나요, 간호사님? 지훈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김민준 씨의 입술이 매우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거의 검보라색에 가까웠죠. 목에 혈관이 툭 튀어나와 있었고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섞인 액체가 약간 흘러나왔어요. 게다가 몸은 매우 뻣뻣하게 굳는 근육 경련을 일으켰어요. 저희 의료 경험상 그 증상들은 선천적인 심장병 때문이 아니라 심부전과 호흡 부전을 유발하는 강한 화학물질 중독에 더 가까웠어요. 최 간호사가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끔찍한 비명을 억눌렀다. 내 남편이 독살 당한 것이다. 민주는 독으로 고통받다가 심장이 타슨 것이다. 내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최 간호사는 안타까운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밤 당직 의사는 특별 혈액 검사를 하고 독극물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제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그 의심을 막 전달했을 때 아주머니의 시누이, 제 기억이 맞다면 김미나 씨가 처치실 문 앞에서 난리를 쳤어요. 미나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울음 사이로 물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지 마세요라고요. 오빠가 원래 심장병이 심했다고 완강히 주장했어요. 김민아 씨와 함께 온 남자도 우리를 압박했어요. 최 간호사가 대답했다. 이진우, 나는 그 개자식의 이름을 내뱉었다. 네, 그 남자요. 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자기가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의사에게 소리치며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시신을 해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어요. 병원 절차 때문에 김민준 씨의 몸이 훼손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때 아주머니는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 않으셨고 김민아 씨가 가장 권한 있는 직계 가족 대표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병원 측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동의 없이는 부검을 강행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기존 병력에 따라 심정지로 발급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매우 완전하고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미나와 이진우는 고의로 민준을 독살하고 종교와 동정심을 핑계로 의사를 조종했으며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조사를 막았던 것이다. 그들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내 남편을 죽이고 그 죽음을 무기로 삼아 매달 내 돈을 갈취했다. 최 간호사님, 독극물 중독에 대한 의심 기록이 병원 의료 기록에 아직 남아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가 될 지훈의 머리가 물리적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부검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의사가 최종 보고서에 그 의심을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컨대 그날 밤 저희가 본 것은 분명 그랬어요. 만약 언젠가 경찰에서 제 증언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불의를 보고도 그동안 침묵했던 것이 죄스럽게 느껴져요. 최 간호사가 확고한 눈빛으로 말하며 나를 감싸고 있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나는 최 간호사의 손을 꽉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오늘 나는 답을 찾으러 병원에 왔고 내가 얻은 답은 내 남편이 살해당했다는 현실이었다. 병원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은 더 이상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다. 내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슬픔은 모두 사라졌다.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밝게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남았다. 나는 그들이 내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그리고 내 남편의 마지막 수만 모금까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해질녘 하늘이 붉은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집에 다시 도착했다. 2년 동안 피와 눈물로 지켜온 이 작은 집이 이제는 매우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이 집을 안식처이자 남편이 남긴 사랑의 기념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 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이 집은 마치 남편의 살인자들에게 기꺼이 속아 넘어간 내 어리석음의 말없는 증인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거실 의자 위에 놓고 말없이 곧장 집 뒤편으로 걸어갔다. 부엌 바로 옆에는 창고로 통하는 작은 나무 문이 있었다. 거의 2년 동안 그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장례식 날 사무실에서 가져온 돌아가신 민준의 모든 개인 물품을 그곳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다. 창고 열쇠는 돌릴 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지훈이 경첩이 녹슬어 약간 뻑뻑한 나무 문을 미는 것을 도와주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낡은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어둡고 답답했다. 지훈이 전등 스위치를 켜자 방구석에 쌓인 갈색 골판지 상자들이 드러났다. 거미줄이 사방에 쳐져 있었다. 이모, 여기서 뭘 찾으시는 거예요? 지훈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쫓으려 손을 휘저으며 물었다. 내 외삼촌 유품이야, 지훈아. 이 모든 물건은 이진우가 장례식 다음 날 밤에 집에 가져왔어. 그때 이진우가 상자 하나를 내게 주면서
민준이 쓰러지기 전 책상과 옷 주머니에 있던 개인 물품이라고 했어. 전부 다 확인해 봐야 해. 분명 놓친 게 있을 거야. 아무리 영리한 살인자라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 나는 확신에 차 대답했다. 나는 상자 더미로 다가갔다. 내 눈은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를 찾고 있었다. 낡은 책이 든 몇 개의 상자를 뒤진 끝에 마침내 맨 아래에서 그 상자를 발견했다. 손과 옷이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플라스틱 상자를 창고에서 꺼내 밝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민준의 가죽 지갑, 그가 사용하던 회사차의 예비 열쇠, 몇 장의 명함, 그가 아끼던 펜, 그리고 맨 구석에 검은색 스마트워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스마트워치를 집어들었다. 액정은 마치 매우 단단한 물체에 부딪힌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고무 스트랩 끝부분도 약간 찢어져 있었다. 이 물건을 내게 건네주던 이진우의 말이 즉시 떠올랐다. 형수님, 이거 민준이 시계예요. 죄송해요.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사무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바닥에 너무 세게 넘어져서 시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화면이 완전히 나가서 켜지지도 않아요. 이진우는 가짜 슬픔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그저 울면서 그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그 균열을 보니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전자기기를 매우 꼼꼼하고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었다. 이 스마트워치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민주는 필기구를 잊었을 때 이 시계로 고객과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곤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시계에는 매우 민감한 음성 녹음 기능이 있고 휴대폰과 바로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지훈아, 나는 산산조각 난 시계를 지훈에게 건네며 불렀다. 이 시계 좀 봐줘. 이진우는 내 외삼촌이 넘어져서 망가졌다고 했어. 근데 이모는 뭔가 이상해. 기계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액정만 깨진 건지 확인해줘. 지우는 시계를 받아들고 여러 각도에서 매우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먼지로 덮인 시계 뒷면의 충전 단자를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액정은 완전히 박살났네요, 이모. 터치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뒷면이 찌그러지지 않았다면 안에 있는 기계나 메모리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가방에서 노트북이랑 케이블 가져올게요. 지우는 거실로 달려가 배낭을 가져온 뒤 노트북과 여러 종류의 데이터 케이블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옷소매 끝으로 시계의 연결 단자 부분을 닫고 시계에서 나온 데이터 케이블을 노트북 측면의 포트 중 하나에 꽂았다. 나는 지훈 바로 뒤에 서서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숨을 죽였다. 식탁은 갑자기 매우 조용해졌다. 지훈의 노트북 냉각팬에서 나는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초 단위로 흐르는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그 작은 기계가 아직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기를 바랐다. 갑자기 노트북 스피커에서 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외부 하드웨어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인식되었음을 알리는 알림창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났다. 다행이다. 기계는 살아있어요. 이모, 메모리가 노트북에서 인식됐어요. 지훈이 힘차게 외쳤다. 긴장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지훈의 손은 능숙하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스마트워치 저장 공간에 있는 폴더들을 하나씩 열었다. 그는 심박수와 걸음수 데이터가 담긴 폴더를 지나쳤다. 마침내 그는 음성 메모라는 이름의 폴더에서 멈췄다. 지훈이 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파일은 오래된 날짜로 이름이 지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맨 아래에 있는 파일이 하나 있었다. 생성 날짜는 내 남편의 사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파일의 녹음 시간은 오후 5시 15분을 가리켰다. 그때는 민준이 아직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었다. 그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기 1시간 전이었다. 내 손은 지훈이 앉은 나무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저거야. 지훈아.
맨 아래 있는 녹음 파일 틀어봐. 지금 당장 틀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서를 그 파일로 옮겨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는 소리가 잘 들리도록 노트북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처음에는 옷이 스치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마치 시계가 소매에 가려진 것 같았다. 하지만 몇 초 후 나무 문이 매우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남편의 바리톤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숨이 가빴다. 2년 만에 다시 듣는 민준의 목소리에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게 다 뭐야, 이진우.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우리 회사 재무 보고서를 내가 못 읽을 줄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녹음해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닫힌 방 안에 있음을 알리듯 울렸다. 그러자 얕보는 듯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건 이진우 목소리야. 진정해, 민준아.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지 마. 여기는 사무실이야. 밖에서 직원들이 들으면 창피하잖아. 직원들은 무슨 자재 공급업체 돈을 횡령했지? 이 장부에 적힌 숫자는 다 가짜야. 우리가 함께 세운 회사 돈을 훔쳤어, 이진우. 수억 원을 누구 계좌로 보냈어? 민준이 다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분노로 가득 찼다. 그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목소리. 매달 내게 200만 원을 뜯어내며 전화기 너머로 울던 바로 그 목소리. 오빠, 그만해요. 진우 씨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미나 목소리야. 미나야, 네가 왜 이진우 방에 있어? 그리고 왜 이 도둑놈을 편드는 거야? 나는 내 친오빠야. 미나. 민준의 목소리는 동생의 존재를 깨닫고 당황하고 놀란 듯했다. 녹음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매우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내 동생은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민준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호화로운 삶을 줄 수 있는지 알아. 너는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정직하고 야망이 너무 없어. 네가 계속 구식으로 재정을 관리하면 이 회사는 절대 크지 못해. 그 돈은 내가 새로운 투자에 썼고 미나도 나와 함께야. 너희들이 날 함정에 빠뜨렸구나. 내 회사 자산을 훔쳤어. 민준의 목소리가 헐떡이기 시작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심장병을 유발한 것 같았다. 민준의 숨소리가 끊어지고 무겁게 들렸다. 그는 공기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약, 내 서류 가방 어디 있어? 심장약, 민준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의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쓰러진 게 틀림없다. 진우 씨, 오빠 병이 도졌어요. 심장이. 어떡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다. 책상 서랍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가방, 여기 약병, 그리고 몇 초 동안 죽음의 침묵이 녹음을 뒤덮었다. 망가진 휘파람 소리처럼 헐떡이는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다. 이어서 미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하고 매우 차가웠으며 가슴을 애는 듯했다. 진우 씨, 오빠가 살아있으면 우리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망하고 감옥에 갈 거예요. 그 약병 나한테 줘. 이진우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대답했다. 작은 플라스틱 약병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바꿔. 오늘 낮에 집에 쓰려고 제초제를 막 샀어. 색깔이 똑같아. 입에 몇 방울 넣어. 의사한테는 심장약이라고 말해. 하지만 진우 씨, 우리 오빠잖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선택해, 미나. 나랑 같이 오피스텔에서 부자로 살래? 아니면 네 그 성인군자 같은 오빠 때문에 감옥에서 썩을래? 이진우가 협박했다.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남편의 매우 격하고 끔찍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를 내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뜨거워, 살려줘, 뜨거워. 민준의 마지막 신음이 매우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그 소리에 내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몸이 심하게 떨려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리고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진우가 녹음을 끊기 위해 고의로 민준의 스마트워치를 밟거나 부순 것이 틀림없다. 녹음이 갑자기 끊겼다. 노트북 화면은 초기 상태로 돌아갔다. 식탁은 순식간에 고요한 무덤이 되었다. 소리 없는 내 울음소리만 들렸다. 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옷자락을 쥐어짰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방금 내 남편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직접 들었다. 돈과 탐욕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와 친동생의 손에 천천히 살해당하는 것을. 지훈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 발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손등으로 얼굴에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슬픔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연료로 변했다. 이 스마트워치는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민주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저 세상에서 나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의로 녹음을 켰던 것이다. 지훈아, 이 녹음 파일 잘 보관해. 안전한 곳에 여러 개 복사해둬. 나는 매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눈은 텅 빈 벽을 똑바로 응시했다. 준비해, 지훈아. 이제 우리가 연극 무대를 만들 차례야. 미나와 이진우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자. 이 집이 그들이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마지막 장소가 되게 할 거야. 이모가 그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들 거야. 그날 아침 햇살은 다르게 느껴졌다. 평소 아침 햇살이 쌓인 빨래와 데워야 할 찌개 냄비를 떠올리게 했다면 오늘 그 빛은 막 조명이 켜진 무대처럼 느껴졌다. 내 눈물은 완전히 말라버렸다. 남편을 위한 슬픔의 눈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 덩어리만 남았다. 짓밟혀도 되는 약한 과부 역할은 이제 끝났다. 오늘 나는 판을 뒤집을 것이다. 내 똑똑한 조카 지훈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다. 그는 거실에 앉아 환하게 켜진 노트북으로 우리가 얻은 모든 증거를 매우 깔끔한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내가 지난 24개월 동안 매달 초에 보낸 200만 원짜리 이체 내역을 인쇄했다. 총액은 4,800만 원에 달했다. 그는 또한 병원의 최 간호사 증언, 미나가 내 서명을 위조했다는 은행의 확인서, 그리고 물론 우리의 주요 무기인 민준의 스마트워치 음성 녹음 대화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연대기를 작성했다. 이모, 지금 시경에서 경위로 일하는 선배가 한 명 있어요. 박경희 님이라고요. 오늘 새벽에 연락해서 사건 개요를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무척 놀라시면서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지훈이 모든 중요 서류를 두꺼운 빨간색 비닐 파일에 넣으며 보고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둘러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크서클은 짙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내 눈빛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스카프를 정리하고 지훈과 함께 집을 나섰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박경희님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그는 매우 단호한 얼굴을 가진 건장한 남자였지만 친근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즉시 빨간 파일을 열고 모든 증거를 경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경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연대기를 읽었다. 그리고 지훈이 노트북을 열어 남편의 스마트워치 음성 녹음을 재생했다. 밖에서 들려오던 타자기 소리와 발소리로 채워졌던 경찰서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경희님은 녹음을 귀에 깊게 들었다. 독에 질식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경희님의 턱이 굳어졌다. 녹음이 끝난 후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나 공갈 사건이 아닙니다, 박수진 씨. 박경희님이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에 지속적인 공갈이 더해진 것입니다. 간호사의 증언과 은행의 위조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이 녹음 증거는 그들을 체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소환장으로 그들을 부르면 그 둘은 분명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아주머니의 남은 돈을 숨기고 도망치거나 다른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위님? 그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들은 제 남편의 재산과 목숨을 빼앗았어요. 나는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경희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함정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들 둘이 함께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아주머니 댁으로 오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오늘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그 돈을 가지려 하고 아주머니 앞에서 공갈 행위를 인정하는 순간 위장하고 있던 저희 팀이 현장에서 바로 그들을 덮칠 겁니다. 그 계획은 내 귀에 완벽하게 들렸다. 우리는 즉시 대화 시나리오를 짰다. 지훈이 내게 중간 크기의 검은 가방을 빌려주었다. 박경희님은 부하에게 낡은 신문지를 지폐 크기로 자르고 고무줄로 묶어 가방 안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맨 위에는 지훈의 진짜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놓아 얼핏 열어봤을 때 진짜처럼 보이게 했다. 경찰서에서의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나와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경희님과 사복 차림의 5명의 부하들이 뒷문을 통해 조용히 우리 집에 도착했다. 경찰 2명은 내 방에 숨었고 2명은 부엌 구역을 지켰으며 박경희님은 거실과 바로 연결된 화장실 근처 작은 복도에서 대기했다. 나는 거실 의자에 혼자 앉았다.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지난 2년 동안 나를 항상 괴롭혔던 모든 고통, 절망,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최고의 연기를 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고 겁 많은 박수진이 되어야 했다. 나는 미나의 번호를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3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형님. 웬일로 대낮에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부족하다고 했던 돈은 구하셨어요? 미나가 퉁명스럽고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즉시 매우 크고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냈다. 미나야, 나 좀 도와줘. 미나야,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무서워. 오늘 아침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렸어. 그 사채업자 부하들이 맞지? 미나가 잠시 침묵했다. 내 연기에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그녀의 교활한 본성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거봐요, 형님. 내가 그 사람들 장난 아니라고 했잖아요. 괜히 돈 미루겠다고 해서 이제 그놈들이 형님 집을 알아버렸잖아요. 내가 더는 막을 수가 없어요. 미나야,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나는 계속 흐느끼는 척하며 말을 끊었다. 나 방금 고향에 다녀왔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을 헐값에 팔았어. 땅이 팔렸어. 미나야, 나 지금 현금으로 2억 원을 가지고 있어. 나는 돈의 액수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미나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2억 원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탐욕이 즉시 꿈틀거렸을 것이다. 2억 원은 매우 큰 금액이다. 2억 원이요. 형님, 현금으로요? 미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매우 부드럽고 다정하게 변했다. 불과 몇 초 전의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정반대였다. 응, 미나야. 지금 돈이 내 가방 안에 있어.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미나야, 제발 부탁할게. 지금 당장 그 사채업자 두목한테 연락해줘. 오늘 밤에 너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나 돌아가신 민준 씨 빚 남은 거 전부 다 한 번에 갚고 싶어. 이 2억 원 전부 다 줄 테니까 오늘 밤에 당장 우리 집 등기 권리증 돌려달라고 해줘. 나 이제 마음 편히 자고 싶어, 미나야. 더는 시달리고 싶지 않아. 오늘 밤 7시에 그 두목 데리고 와줘. 알았지? 전화기 저편에서 나직한 중얼거림이 들렸다.
미나는 분명 휴대폰 아래쪽을 막고 근처에 있는 이진우와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악한 계획이 빠르게 짜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짜 등기 권리증이나 엉터리 서류만 가져오면 하룻밤에 2억 원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짜 등기 권리증은 사실 은행 금고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데 말이다. 여보세요, 형님. 알았어요, 형님. 이제 그만 우세요. 미나가 마치 구세주인 척하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방금 사채업자 두목한테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형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아주 바쁘고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울면서 애원하니까 결국 동의했어요. 오늘 밤 7시 정각에 저랑 사채업자 두목이 형님 집으로 갈게요. 형님은 돈만 책상 위에 준비해 두세요. 저희가 완납 증명서랑 등기 권리증 가지고 갈게요. 고마워, 미나야.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 착한 시누이야. 오늘 밤에 기다릴게. 나는 가짜 감사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마자 내 울음소리는 즉시 멈췄다. 내 표정은 다시 무표정하고 차갑게 변했다. 박경희 님이 복도에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내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연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수진 씨. 미끼를 완전히 물었습니다. 이제 탐욕스러운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박경희 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신문지 조각이 든 검은 가방을 쳐다보았다. 오늘 밤 바로 이 방에서 나는 남편의 살인자들을 맞이할 레드카펫을 깔 것이다. 그들은 수억 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내가 활짝 열어둔 지옥의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밤이 끝나면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내 결심은 천천히 집을 뒤덮는 밤의 어둠을 맞이하며 굳건히 서게 했다. 거실 벽시계의 바늘이 계속해서 똑딱거렸다. 그 소리는 집안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간은 저녁 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다. 나는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거실 조명을 일부러 약간 어둡게 했다. 박경희님과 그의 팀은 이미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집안 곳곳에 은신처로 돌아가 있었다. 지우는 구석 의자에 앉아 책상 아래에 몰래 설치한 작은 무선 스피커와 연결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정확히 7시 15분 집 대문 앞에서 부드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멈췄다. 나는 창문 커튼 뒤로 엿보았다. 어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봤던 바로 그 검은색 고급차였다. 차문이 열리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내렸다. 미나와 이진우. 미나는 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비록 어두운 색 카디건으로 몸을 감싸 최대한 수수해 보이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에는 파란색 비닐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한편 이진우는 매우 거만한 태도로 걸었다. 그는 검은색 가죽 재킷과 어두운 셔츠를 입고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이진우는 잔혹하고 권위 있는 사채업자 두목 역할을 열심히 연기하고 있었다. 매우 크고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형님, 문 열어요. 저예요, 미나. 밖에서 미나가 외쳤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겁에 질리고 불안한 표정을 지은 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미나는 허락도 없이 곧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진우는 내 초라한 거실 구석구석을 얕보는 시선으로 훑으며 뒤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형님. 이분은 이진우 사장님이세요. 돌아가신 민준 오빠한테 돈을 빌려주셨던 분이죠.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마세요. 아주 단호한 분이시거든요. 미나가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의 연극은 정말 역겨웠다. 이진우는 억지로 굵은 목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그는 권하지도 않았는데 소파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당신이 민준의 과부로군. 내 시누이가 네가 빚잔치 할 2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 난 시간 없어. 돈은 어디 있나?
이진우가 거친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마치 몹시 두려운 것처럼 옷자락을 비틀었다. 돈은 여기 있어요, 사장님. 이 가방 안에 준비해뒀어요. 나는 신문지 더미 때문에 무거운 검은 가방을 들어 그들 앞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미나와 이진우의 눈은 부풀어 오른 검은 가방을 보자마자 환하게 빛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탐욕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나는 심지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손은 이미 가방의 지퍼를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다. 좋아, 넌 죽은 내 남편보다 똑똑하군. 이진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미나야, 그 완납 서류 줘. 우리 일 빨리 끝내고 이 답답한 집에서 나가게. 미나는 파란색 비닐 파일을 내 쪽으로 던졌다. 이게 완납 증명서예요, 형님. 잘 보관하세요. 원본 등기 권리증은 이 사장님이 사무실 금고에 두고 오셨대요. 내일 아침 일찍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그 파일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선글라스 너머로 이진우의 눈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내 표정은 이제 매우 무표정하고 차갑게 변했다. 내 집 등기 권리증을 가지러 어디 갈 필요 없어. 나는 매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하면 원본은 지금 은행 금고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리고 이 집 빚은 2년 전 보험으로 이미 다 갚아졌다는 것도 알고. 가방을 열려던 미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들 둘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헛소리야. 이진우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높아지기 시작했다. 날 속이려는 수작 부리지 마. 미나야, 가방 열어. 그 가방에 손대기 전에 내 목소리가 이진우의 명령을 못지않게 큰 소리로 끊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너희 둘이 들어야 할 게 있어. 내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야. 너희가 그를 죽이기 전에 너희 둘을 위해 특별히 남긴 것. 나는 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즉시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 그 순간 숨겨진 스피커에서 매우 선명한 오디오 녹음이 흘러나왔다. 민준, 이진우, 미나 사이의 다툼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미나는 마치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눈은 스피커를 향해 휘둥그레졌다. 한편 이진우는 선글라스가 코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턱은 심하게 떨렸다. 녹음은 무자비하게 계속 재생되며 남편의 죽음의 순간을 다시 들려주었다. 약, 내 서류 가방 어디 있어? 심장약, 민준의 애절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녹음 속 이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걸로 바꿔 오늘 낮에 집에 쓰려고 제초제를 막 샀어. 색깔이 똑같아. 입에 몇 방울 넣어. 그만해, 그 소리 꺼. 미나가 두 귀를 단단히 막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거실벽에 부딪힐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이진우는 거칠게 욕을 내뱉었다. 자신의 정체가 완벽하게 드러나고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동물적인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거실 테이블을 걷어차 뒤집었다. 검은 가방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진우는 방향을 바꿔 도망치기 위해 집 앞문으로 세차게 달려갔다. 하지만 이진우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그 문은 마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경찰에 의해 밖에서 걷어차 열렸다. 동시에 박경희님과 그의 팀이 집복도에 있던 은신처에서 이미 총을 뽑아든 채 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손 위로 올려. 박경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방을 울렸다. 궁지에 몰린 이진우는 앞에 있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경찰은 재빨리 이진우의 팔을 뒤로 꺾어 그를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이진우의 손목에 쇠수갑이 채워질 때 쨍그랑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진우가 제압되는 것을 보자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얼굴을 보며 흐느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 모든 건 이진우 씨 아이디어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협박했어요. 저는 오빠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형님, 제발 저를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미나가 내 발밑으로 기어오려 하며 애원했다. 나는 그녀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도록 뒤로 물러섰다. 나는 경멸에 찬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우는구나, 미나. 하지만 내 눈물은 지난 2년 동안의 내 연극만큼이나 가짜야. 넌 협박당하지 않았어. 넌 그 오피스텔에서 호화롭게 살기 위해 내 친오빠를 죽이기로 선택했어. 네, 오빠의 과부가 흘리는 땀을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착취했지. 다시는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오늘 이 순간부터 감옥에서 썩어라. 한여경이 미나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바로 수갑을 채웠다. 박경위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권리를 고지하며 사기, 공갈, 그리고 계획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혐의들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 둘은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며 우리 동네의 밤의 정적을 깨는 경찰 순찰차로 끌려나갔다. 어리둥절한 이웃들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꽉 안아주었다. 이모, 대단하세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외삼촌이 오늘 이모 모습을 보시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조카의 포옹에 답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매우 가볍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정의의 망치가 바로 내 거실에서 내려쳐졌다. 그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거쳤다. 몇 달이 지나 과거의 먼지를 씻어내는 바람처럼 시간이 흘렀다. 미나와 이진우의 재판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들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병원 최 간호사의 증언과 스마트워치의 녹음은 어떤 비싼 변호사도 반박할 수 없었다. 판사는 살인과 사기의 주범인 이진우에게 무기징역을, 계획 살인과 공갈에 가담한 미나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회사 횡령으로 얻은 오피스텔과 고급차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고 대부분은 정당한 상속인인 내게 반환되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매우 맑았다. 나는 조용한 공원 묘지의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산들바람이 내 스카프 끝을 스쳤다. 나는 깨끗하고 잘 관리된 묘비 앞에 멈춰섰다. 대리석 묘비에는 내 남편 민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그의 묘 위에 매우 향기로운 흰 제스민 꽃다발을 놓았다. 나는 부드럽게 묘비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존재했다. 민준 씨,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해주러 왔어요. 내 눈물의 빚은 다 갚았어요. 우리 집은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마땅한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잠들어요, 민준 씨. 나는 다시 일어서서 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었다. 하지만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모아 더 강한 무언가로 만들어냈다. 내일 나는 다시 내 백반집을 열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바라보았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그 묘지를 떠나며 발걸음을 옮겼다.